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신동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정책과 또 공약의 상호 비교를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 노동, 그리고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의당 조성주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운열입니다. 새누리당 김종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최이배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먼저 간략하게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은 먼저 각 정당의 경제 분야에 대한 특징적인 대표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경기 침체 극복 방안, 일자리 대책, 그리고 저출산 보육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자들과 함께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 토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종합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주도권 토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 사회자로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정하고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주어진 발언 시간 제한을 꼭 좀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의 공통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면 역시 경제, 노동,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먼저 경제 분야에서 각 당의 대표적인 공약을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의당 조성주 후보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조성주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 정의가 없습니다. 지난 15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4.4%였습니다. 근데 임금 인상률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74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재산에는 월급쟁이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땀과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문제입니다. 불평등을 줄여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까지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째, 임금은 올리고 비정규직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1만 원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시켜서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절반 이하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이 있어야 비정규직도 정규직화될 수 있습니다. 영세상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주를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5시 퇴근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입니다. 5시 퇴근법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를 줄이면서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원일 후보께 기회 드립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것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게 하여 고용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다수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여 93%의 국민이 실질적인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1인당 최소 생계비 절반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차등 없이 드리겠습니다. 국민 안심채권을 발행하여 국민연금이 국채 수익률 정도의 수익률이 보장되게 인수케 하여 그 기금으로 신혼부부, 저소득 가정에게
저렴한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국공립대학의 정원이 전체 대학의 25%인데 이를 75%까지 확대하고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사립대학의 3분의 1 수준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착되면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완전 자율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야말로 IMF나 OECD가 주장하는 적정한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 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길이랍니다. 예, 다음은 새누리당 김종석 후보입니다. 네, 새누리당은 먼저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겠습니다. 경제 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3% 이상 되도록 적극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펴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20년 장기 분할 상환 제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 계층에 골고루 퍼지도록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경제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을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서비스 산업,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중산층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어느 근로자든지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는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드리는 근로장려 소득세제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듯이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고용을 강제로 할당하고 세금을 올리고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용돈을 나눠주는 것으로는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이 정답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입의 후보께 기회 드립니다. 예, 국민의당입니다.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는 불안하기만 하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는 없습니다. 또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할 만큼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5%로 최고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과거의 성장론이나 분배론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였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같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일자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헛된 약속일 뿐입니다.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역혁명이 필요합니다. 창의로운 교육으로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돌리고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돈이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보다 질 좋은 복지, 한정된 자원 내에서 더 좋은 복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네 분 후보자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경기 침체 극복 방안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4.13 총선도 경제가 최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각 당 모두 경기 침체 극복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극복 해법, 방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다양한 목소리, 정책과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당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자유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토론 시간은 토론자당 5분씩 배정이 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잘 활용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고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후보의 발언을 시작으로 자유 토론 시작합니다. 부탁드리죠. 네. 지금 우리 경제는 낙수 효과에 의존하여 대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다거나 돈을 풀어 양적 완화를 통해 경기를 살리는 단기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이 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하지 않습니까? 다수 국민의 소비 여력이 없어서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태에 기업이 무슨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30% 이상인 비정규직입니다. 이분들의 한 달 월급 평균이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을 받아서 무슨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과도한 주거비, 사교육비를 줄여서 국민들의 소득 향상을 통해 소비를 통한 내수 기반 확대만이 경기 침체의 극복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 투자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제도 개선과 확실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여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정착시켜 비정규직의 실질 임금이 상승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당이 추구하고 있는 보다 미래지향형 성장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 에너지 저장용 중대형 리튬 2차 전지 산업 등을 육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MB정부 때 추구했던 미래를 바라본 녹색 성장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발언 다 쓰셨습니까? 예. 한 발언은 2분 정도 내외로 저희가 좀 제한을 하고 있어서요. 다음 어떤 분이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의당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기 예. 침체를 살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제 성장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성장에도 얼굴이 중요합니다. 어떤 얼굴인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평범한 시민들의 지갑을 채워주지 못하고 평범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경제 성장이나 경기 침체 극복이면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활용을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정의당은 이제 앞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1%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 0.68%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오히려 새누리당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누리당 아까 적극적 통화 정책하고 최근에 양적 완화 말씀하시는데요. 그 양적 완화가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인가에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새누리당이 내는 한국형 양적 완화는 사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지금 검토할 수단이냐. 미국이 양적 완화 썼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제로금리에서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어서 했던 건데 지금 한국이 지금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오히려 무리한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실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해가지고 약 100조 원의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해서 2013년에 밀어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정부의 정책금융의 실패를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해서 메꾸겠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돈들이 재벌 대기업에만 흘러가고 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위험한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새누리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저는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원율 후보님 괜찮으시면 직접적인 질문을 새누리당이 했기 때문에 듣고 발언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새누리당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한국형 양적 완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그 긴박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방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항암제나 항생제와 같이 부작용을 우려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취하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은 기업 구조 조정과 주택담보 가계부채입니다. 바로 이런 것부터 뇌관을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정의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금리를 낮춰서 무제한 일본과 미국 같은 제로금리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과 같은 선별적인 장기 전환 대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누리당은 이 성장 촉진적인 재정 정책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고 국제 경제가 혼란하기 때문에 내수나 수출이 모두 부진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과 재정 투자의 경기 회복 효과가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먹고 마시고 나눠주는 그런 지출이 아니라 재정 지출을 공공인프라, 연구 투자 개발, 인력 투자에 투입한다면 경기 부양 효과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낙수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이 어렵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 수출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부탁드립니다. 국내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촉진하고 내수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예. 낙수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통계치를 보면 1990년에서 97년까지 우리 경제가 평균 5.7% 성장을 하면 가계소득도 5.7%, 기업소득도 5.7 내지 8% 성장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것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경제가 3% 정도 성장을 하면 가계소득은 1% 성장하고 기업소득은 거의 6 내지 7% 성장합니다. 이 사실은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가계소득이 줄어든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의 문제도 부작용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고 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지금 현재도 1200조에 해당되는 가계부채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안 없이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소득 분배 정책을, 소득 확대 정책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정책이다. 너무나 그건 야당의 주장을 피한 그런 내용이니까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더 말씀드리다 말았던 산업 쪽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그런 녹색 성장을 주도하겠고요. 항공우주, 지능형 로봇 및 지능형 반도체, 미래형 스마트카,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 또 미래 ICT와 인터넷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라이프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21세기형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여 제조업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많은 일자리를 이쪽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야당과 여당 간에 과연 이것이 경기 부양책으로 옳은 것인가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는데 계속 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당의 기회를 한번 드리고 계속 이어가시죠. 예, 국민의당의 최이배 후보 말씀해 주시죠. 상대방 정당의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좋겠지만 좀 각자의 공약을 많이 알리고 좋은 정책은 20대 국회에서 같이 하자라는 약속을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양적 완화를 제시한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지난 8년간의 새누리당 정권이 경제 정책을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런 선거 국면에서 양적 완화를 들고 나온 것은 한국은행의 그 독립성을 훼손하는 낡은 사고방식의 관치구명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기업 구조조정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됩니다. 다짜고짜 돈부터 먼저 풀겠다라는 것은 정책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쟁의 대상으로만 만들어서 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낙수 효과에 대해서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지난 15년간 우리 경제가 74%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질 임금은 절반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의 모든 결과물이 기업에, 특히 재벌 대기업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성장이 없으면 고용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지난 새누리당 정권 동안 성장은 있었지만 고용도 늘지 않고 임금도 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낡은 사고방식의 재벌, 대기업 위주의 그런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종숙 후보. 지금 양적 완화를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것이 지난 몇 년간의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경제가 이례적으로 혼란스럽고 그 바람에 한국 경제 수출이 굉장히 위축이 됐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구조조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연금을 개혁하고 노동개혁을 하고 규제개혁을 하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야당은 일관되게 반대하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조조정이 지연됐고 한국 경제는 계속 악화일로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과 임금이 안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난 4년 동안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60.5%에서 61.9%로 늘었고요. 노동소득 분배율도 늘었고요. 중산층 비중도 늘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변수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777 공약에 있는 변수들입니다. 지난 4년간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지표 그리고 진위계수도 지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소득 분배는 적어도 진위계수상으로는 향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 실패입니까? 사실은 더 잘해보자고 했는데 야당에서 막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부터 풀어주면 한국 경제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의 조성주 후보요. 양적 완화 관련돼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양적 완화에 아까 뭐 항암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만 부작용이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돈이 부족한 것이 어디입니까? 가게고 중소기업이에요. 비정규직 860만이고 월급이 200만도 안 돼, 200만 원도 안 되는 저임금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년에 70만 명씩 폐업하고 있어요. 지금 돈이 필요한 건 여기인데 오히려 지금 돈은 재벌 대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재벌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740조 원입니다.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몇 년 새 200조 원대에서 740조 원대로 굉장히 증가했죠.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 돈이 어디로만 흘러가겠냐. 현재 구조에서는. 불평등한 이 구조를 경제민주화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재벌 대기업에만 흘러갈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우려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가계부채 급등입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최경환 부총리 들어갔을 때 2012년 말에 964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에 1200조, 3년 만에 250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계 대출을 너무 장려하면서 오히려 가계는 빚만 지고 근데 다시 이제 한국은행 발권력으로 다시 전체 경제에 빚을 지게 하겠다. 사실 그것도 빚이잖아요. 한국은행 발권력을 하는 것도 이건 산업은행 채권을 사는 것도 빚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국가 경제를 빚더미에 계속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위태롭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의 그 책임 있는 자세냐 이걸 꼭 짚고 싶습니다. 예, 바로 답변하시기 전에 민주당 말씀 그거 더미주의 말씀도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럼 최원일 후보, 예, 말씀하시죠. 야당이 발목 잡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야당이 지금까지 취했던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정부 여당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내놓은 법이 30개입니다. 그중에 26개는 통과되고 지금 4개 남아 있습니다. 4개 중에서도 2개의 법은 정부 여당과의 혼선에 의해서 통과되지 못한 법이고 2개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 때문에 경제성장을 못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괜찮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성장률의 평균 성장률만도 달성하지 못한 게 지금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정책의 결과가 기업이 잘 돼야 되겠죠. 기업이 축적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로 이어지고 고용으로 이어졌더라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김종숙 후보. 네. 예.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초저금리를 통한 무제한 살포가 아니라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계부채를 장기 주택 대출로 전환하는 오히려 한국 경제의 뇌관을 완화하고 그리고 이게 재벌이나 대기업으로 가도록 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이라고 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기업의 어려움을 모르겠습니까? 바로 한국형 양적 완화는 이 문제를 선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중앙은행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최입의 후보께 드리죠. 예, 뭐 양적 완화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아무튼 그런 대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우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기 침체 원인과 극복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그 경제 민주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 공약을 거의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수감 중이던 재벌 총수도 사면에서 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계속 재벌의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재벌 대기업에 계속 중심으로 경제가 이끌어간다면 더 이상 활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행위를 한 경영자는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고 사면권 제한해야 됩니다. 경영복귀도 제한해서 기업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가 보호됩니다. 이거는 규제가 아니라 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 지켜야 될 법치와 정의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경제민주화 정책이 아예 없고요. 그동안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폐기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실행할 건지라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려. 예, 시간이 이제 54초 남으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쓰시죠. 하겠습니다. 예, 경제 민주화는 헌법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가치로서 새누리당도 당연히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기업과 그 재벌의 잘못된 경영 행태, 지배적 지위 남용은 당연히 다스려야 하고 지금도 이미 엄중하게 집행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많은 수의 대기업 총수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이제는 차별과 격차 해소라는 차원으로 보다 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새누리당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격차, 흑수저론,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조성주 후보와 최입의 후보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입의 후보. 먼저 제가 말씀하시죠.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양적 완화 관련된 거는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처럼 뭐 초저금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는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사실 미국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장기 국채를 사는 방식으로 했는데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올해 2월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사실상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실패를 이미 다 공언한 거고요. 그게 유럽과 일본은 양적 완화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실패한 정책을 오히려 들고 들어오면서 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은 재벌 대기업에게 지금 그들의 어떤 부족한 그 어려운 점을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런 문제를 지적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재벌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이 경제 체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이거 25% 과세 제도가 폐지된 게 아마 2002년일 겁니다. 그 폐지된 이후로 기업의 이미 사내유보금이 너무 폭증한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고용은 오히려 비정규직 또는 외주화라는 방식으로 밖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재벌 대기업이 폭주하는 이런 식의 막가파식 경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격차를 줄이고 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오히려 서민 가게에 지갑을 채워주는 임금과 소득을 올리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입의 후보만이 2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네요.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당이 준비한 내용 중에 이제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릴 게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제안하는 이익공유제는 단순하게 대기업과 1차 하도급 업체의 관계가 아니라 1차 하도급 업체가 2차 하도급 업체에게 또 2차는 3차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아래쪽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또 각 업체가 자신의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이익의 공유 대상을 자신의 근로자에까지 확장을 해서 이익을 분배를 한다면은 보다 원천적인 분배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토론 때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민주에게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후에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업과 해운업, 철강업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고 기업 구조조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2월 달에 기업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샷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더민주당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가 국민의당이 찬성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입장을 바꿔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제3당으로서의 국민의당의 역할이 제대로 한번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민주당이 원샷법을 반대했던 이유가 재벌특혜법이다. 특히 삼성그룹의 승계를 지원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는데 당시에 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언했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도 삼성그룹은 원샷법을 이용해서 재벌 승계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더민주당이 지나치게 이념적 선명성만을 강조하고 법안 통과를 발목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협조를 해서 통과가 되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후에 더민주당에서 좀 이런 국회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자유토론이었는데 시간이 6초밖에 없으니 6초라도 쓰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6초 기회 드리죠. 김종석 후보. 예. 우리는 지금 경제와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격차, 분노와 좌절로 국정을 운영하고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 관리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미진한 반론이나 재반론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권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미흡했던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좀 더 시간 활용을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일자리 대책에 대한 자유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각 정당에서 일자리 대책 주요 공약으로 다 내놨습니다. 요즘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각 당이 어떤 일자리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부터 자유토론 진행합니다. 역시 후보자당 토론 시간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언 기회는 2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김종석 후보부터 발언 시작합니다. 네. 새누리당은 야당의 규제 일변도의 우격다짐식 대증요법과 고용할당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많이 만드는 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특히 좀비 기업들이 기업 투자를 막고 금융 경색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서 야당의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간신히 통과된 기업활동 촉진 기활법과 기초법을 조속히 가동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투자와 고용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M&A를 활성화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알파고와 같은 이런 벤처 기업들이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같은 벤처 회사들이 구글이라는 회사하고 M&A를 해서 더 커지고 또 가상현실의 원천 기술을 가진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페이스북이 인수해서 더 큰 회사가 되듯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벤처 기업들이 대기업과 상생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잠재적인 일자리의 블루오션은 바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관광이나 서비스 산업에 좋은 일자리를 잡도록 근로자들의 내일 배움 카드, 다시 말해서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으로도 확대해서 앞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이 분야에서 음식, 숙박업 등 전문 관광 서비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바로 이 분야에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지금도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야당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69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법부터 통과시켜 주셔야, 그리고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특히 파견법을 통과시켜 주셔야 55세 이상의 장년층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최원열 의원님. 고용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창출된다는 건 명확한 일입니다. 기업이 있지 않고 고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느냐, 기업의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일반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고 기업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성장의 방법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청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일자리가 없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부모님들의 노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만드는 거야말로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방금 김종석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 의료, 관광, 물류 등 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지 않고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액연봉 소득자의 합리적인 임금 구조를 통해서 조합 쉐어링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대기업들의 CEO 연봉 공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성장사를 보면 외국의 기업과 다릅니다. 과거 90년대 중반까지 일반 국민들은 시중금리가 5%일 때, 시중금리가 15%일 때 5%의 금리로 예금을 하면 이를 정책금융 형태로 대기업에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기업의 수익이 좋다고 그래서 과도한 임금은 좀 문제가 있고 이분들이 좀 임금을 쉐어한다면 기업의 부담을 줄이지 않고도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법정 근로시간만 준수해도 지금 현재 60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만 준수해도 기업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최이배 후보. 두 당 모두 신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의당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고 이후에 그 전 세계적인 제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선진국 추격형 성장으로 일정 정도 결실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중국과 개도국의 무서운 추격과 또 선진국들의 기술 장벽에서 끼인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이 와중에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로봇 이런 새로운 세계의 산업 지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직업 중에 절반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 또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은 현재 없는 직종에서 일하게 될 비율이 65%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제는 획일화된 교육, 또 선진국 추격형 성장 또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됩니다. 창의적인 교육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신성장 산업의 발굴이 연결되어서 미래의 먹거리와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국민의당은 공립학교의 창의학교 및 대안학교, 그리고 재가교육 및 사이버 고등학교를 통한 자율교육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 R&D 투자 조정을 통해서 혁신과 융합기술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M&A 플랫폼을 도입하여 모험 자본이 투자와 회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년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 그리고 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공구매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육, 노동, 산업 분야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 투자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정의당의 조성주 후보요. 원래대로라면은 저도 이제 정의당의 좋은 일자리 정책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에서 조금 저는 우리 시민들을 오히려 희망 고문, 그러니까 너무 부풀게 하고 갑자기 실망하게 하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파고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알파고가 뜨니까 정부가 뭐 AI 산업을 육성한다고 날리고 뭐 여기저기 정당들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과거를 돌아봅시다. 노무현 정부 10개, 이명박 정부 17개, 박근혜 정부 19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역대 정권마다 그 소위 말하는 무슨 전략산업, 성장산업이라고 지정했던 그 산업들입니다. 근데 결과 어떻습니까? 그걸로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시민들이 잘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란한 빈수레였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공공 R&D 1조 원 투자할 때 기술료 수입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1조 원 투자해서 132억 원밖에 안 됩니다. 기술료 수입이. 사실 국민의당에서 사실 이거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이렇게 허황되게 무슨 산업이 뜬다 이런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구 시스템을 만들고 창의적인 연구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입시교육, 암기교육을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정권 들어와서 진행되는 교육은 훨씬 주입식 교육, 암기 교육, 심지어 교과서도 하나의 교과서로만 역사 교과서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거부터 그런 인프라부터 바꾸고 나서 무슨 성장 산업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관광 산업 말씀하시는데 저는 관광 산업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뭐 이게 보니까 새누리당이 2020년까지 외국 관광이 2,300만 명 달성 시 일자가 1.9배 늘어나고 200 이게 몇만 명이니까 총 56만 명입니다. 예,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실제 2030년 지금 1,2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1.9배 늘어나는 거예요, 관광객이. 근데 어떻게 일자리는 무려 3.7배가 늘어난다고 불리기를 하십니까? 이거 너무 근거 없이 너무 환상을 심어주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답변하겠습니다. 예, 김현수 후보. 방금 우리 정의당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새누리당이 만든 게 아니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연구 내용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1,300만 명의 관광객이 2,300만 명이 된다는 일종의 낙관적 가정입니다. 다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관광산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얼마 전에 인천에 다녀간 6천 명의 관광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1년에 몇십만 명이 들어온다면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이거를 지금 야당이 막았습니다. 지난 19대에서. 지금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재벌을 위한 법이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법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의료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의해서 확고하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관광산업이나 이런 첨단산업, 지식산업을 활성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좋은 의도입니다. 그렇게 근거 없는 왜곡으로 법을 막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막을 뿐입니다. 예. 관광 중에서도 의료 관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이공계 학생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우리 의료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산업화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의료 관광객이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한 60만 명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 15만 내지 20만 명 되는데 이게 한 싱가포르나 태국 정도 수준만 된다면 거기에 부과되는 많은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 과실이 기업이나 정부나 가계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과도하게 기업 부분에 축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내요금의 축적인데요. 이 부분을 정부 여당에서도 제발 한번 인식해가지고 이 사내유보를 투자나 임금이나 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를 하겠다. 여기서 임금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임금 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분,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했을 경우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려고 보여지고요. 또 9988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우리나라 법인 수로 1%가 대기업이고 99%가 중소기업입니다. 88은 뭐냐? 12%가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88%가 중소기업이 창출합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50 내지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MF 이전만 해도 이 수준이 80%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 관행에서 지나친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만 한다면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이 보장이 될 거고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예, 제 부분이. 최은열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동감하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익공유제에 이익의 공유 대상을 근로자까지 포함하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 한번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의 질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정부 통계상으로는 3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이고요. 보수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 정도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5.5년이랍니다. 결국 5년 정도 일하면 다시 일자리를 찾자 또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서 기간 근로제를 사용하고 나면 2년 후 지나서 이 똑같은 업무에 다시 다른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대체 인력 채용은 6개월간 금지해야 된다라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게 되면 당장 한꺼번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비정규직 돌려막기 시기에 그 회사가 운영할 수가 없겠고요. 정규직이 점차 늘어나서 결국은 정규직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합의하고 대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어제 새누리당에서 뜻밖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있었고 느낌상 선거용으로 좀 급조된 느낌이 있지만 말을 꺼내신 김에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합의를 약속해 주셨으면 하고요. 선거가 끝나고 없었던 일이다, 모르는 일이다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 듣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논쟁이 오가는 와중에 국민의당에서 일자리 질 문제를 제기해 주신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도 아까 이제 관광산업에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셨다고 했지만 그거를 근거로 어쨌든 공약을 뒷받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풀리기식 전망, 낙관적 전망만 가지고 이렇게 공약을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사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 질 문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는 새누리당의 정책이 일자리의 양만에 집중돼 있어요.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 일자리 질이 중요한데 아까 파견법 얘기하셨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파견법 같은 게 통과해달라고 하는데 파견법의 일자리 질을 파견이 가장 낮추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국민의당에서 칭찬하셨는데요. 파견이야말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안 지켜지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소위 말해서 제조업 파견이 거의 만연화되어 있는데 제조업 파견이라는 게 똑같이 왼쪽 바퀴 자동차에서 왼쪽 바퀴 끼는 정규직하고 오른쪽에 사내하청 파견이란 걸로 들어온 사실상 파견이죠. 불법 파견. 여기하고 임금이 2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안 지켜지는 가장 큰 영역이 파견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파견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일자리 질할 때 지금 규제 프리존 이런 거 새누리당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규제 프리존 안에 어떤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기간제는 4년까지, 지금 2년인데 4년까지 마음대로 쓰게 한다. 예를 들면 그 안에 일자리의 질이나 예를 들면 노동권이 대부분 다 하락되는 이런 걸 그 규제까지 다 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질에 관련된 건 전혀 없는 거죠. 유연성, 근속기간 5.5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계속 노동유연화 필요하다고 더 유연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 어디까지 더 유연해져야 됩니까? 지금 OECD에서 우리가 근속연수 가장 짧거든요. 아니 그럼 국민들이 체조 선수입니까? 얼마나 더 유연해? 허리 부러질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유연해질 수 없는 고용 형태를 한국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자리 질 문제에서 새누리당 굉장히 책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수 의원님. 우선 국민의당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약해 주시고 새누리당도 일정 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이 점에 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점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최은열 후보님께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있는 이 법을 한번 좀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셔서 20대 국회에서는 우리 여야 합의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의 질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예, 저희도 당연히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죠. 문제는 좋은 물건을 싸게 많이 만든다는 말처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공허한 내용입니다.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질 좋은 물건을 싸게 많이 만들자. 저도 찬성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자. 어떻게 하느냐? 방법의 문제입니다. 지금 야당의 주장은 들어보면 아예 질이 나쁜 일자리 만들지 말으라는 것 같은데 지금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질이 나쁜 일자리라도 다만 일주일에 3일이라도 일하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야당은 그런 식의 독선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자리 찾는 사람들의 그 기대 자체를 막습니까? 대표적인 게 파견법입니다. 파견법은 법을 보시면 55세 이상의 장년 근로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뿌리 산업에 용접이나 금형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자리거든요. 바로 이거를 재취업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이걸 왜 막습니까? 그 예. 사람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최원열 의원님. 예. 파견법 같은 경우도 그 자리가 꼭 필요하다면 왜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그걸 정규직으로 채용하자는 게 저희들 제안이고요. 국정 발목 잡는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과거 몇 년 동안 대통령께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김종석 원장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로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견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 보면 경제 민주화는 교과서도 없는 내용이다. 최근에 강봉균 장관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보면 앞으로 김종석 원장께서 당내에서 예. 좀 그 교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혜배 후보님. 예. 좀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국민의당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연결해서 좀 함께 풀려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준비했습니다. 6개월간 구인 활동을 했는데 일할 사람을 못 찾은 중소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해서 3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하면 이거를 대체 복무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중소기업과 복무자는 사회복무세를 걷어서 현역 장병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혼합형 구직수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직 기간 동안에 6개월이 지나서도 취업을 못한 소득 70% 미만의 청년들에게 5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50만 원씩 지급하고 이후에 취업을 하면은 예. 할증 고용보험료를 내서 갚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예, 이제 조성주 후보님만 시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은 지적해야 될 건데, 일자리가 누구라도 뭐 널려있다, 저임금 일자리라도 일하고 싶어서 널려있다,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 실업 통계에서 가장 특이할 점은 공식적인 청년 실업자 숫자보다 취업 준비생으로 표현되는 비경활 인구죠. 비경제 활동인데 취업 준비생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9급 공무원 시험 22만 명의 청년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죠. 왜? 일자리의 질이 낮고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니까 거기에 들어갈 바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오히려 장기간 준비하겠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낮지 않습니까? 청년 고용률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예요. 일자리의 질을 높이지 않고 일자리의 양, 질 낮은 일자리라도 만들겠다, 파견법이라도 해서 비정규직이라도 만들겠다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많은 청년들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비경제 활동 인구에 남아서 그런 시험 준비만 하고 있을 위험성이 큽니다. 정책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된 네 분 후보들의 자유 토론을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제한 때문에 좀 만만치 않으시겠습니다만, 예. 모두 발언 비슷하게 제가 첫 번째 기회를 드립니다만 이것이 2분을 다 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2분 이내로 한 발언 기회를 가져달라는 말씀이시고요. 어찌됐건 5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잘 응대를 하시면은 타당과의 차이점이라든가 자당의 정책 우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자유토론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저출산 그리고 보육정책과 관련돼서 자유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 상당히 심각하고요. 또 보육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또 이런 사회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여러 가지 대안 또 정책과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표적인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토론자당 역시 5분씩 주어지고 발언 기회 한 번은 2분 내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당 최이배 후보부터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저출산 보육 문제는 결국 복지 문제일 것입니다. 연초에 누리 예산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야당이 내놓은 복지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가져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급조해서 준비하다 보니 결국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급속히 늘어난 민간시설에서는 재정적으로나 교사들의 처우가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린이집의 먹거리 문제, 어린이의 폭행 문제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올 초 보육 문제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논란을 벌이는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 대란의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전면적인 무상 보육을 시행하면서 법은 정비하지 않고 예산 책임도 분명히 하지 않은 탓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를 앞두고 급조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올 초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육 예산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법을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봉합이 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여야가 힘겨루기를 할 일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부터 해서 정부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겠습니다. 복지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만 선언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 노령연금을 대선 때는 30만 원 드리겠다고 해놓고 재정이 없다고 물러선 것과 똑같습니다. 또 이것을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30만 원 기초연금을 들고 나섰습니다. 복지는 선거 구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당은 한정된 제한 내에서 정직하게 지킬 수 있는 양질의 복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 최원열 후보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요. 예. 30만 원 기초연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1인당의 최소 생계비가 60만 원입니다. 또 우리 65세 어르신들께서는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또 전체 노인분들께 드린 게 아니라 소득 하위계층 70%에 드리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할 그런 역할이다 생각이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취업난, 주거난, 교육난 때문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출산을 꺼리는 것 또한 출산 비용과 양육비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잘 양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의 일자리가 가장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복지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를 공공 부분에서 경찰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등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더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의 차별해서야말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시적 업무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비정규직의 사용부담금제를 도입해서 가능한 한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청년의 실업률 또 비정규직의 문제를 피부로 많이 느끼고 정말 절박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이나 사용자 또 기존의 여러 기득권층에게 호소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젊은 학생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내 아들이 비정규직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근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난의 문제도 또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조성주 후보님이 손을 드셨는데. 예. 국민의당에서 복지는 선거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복지야말로 선거 구호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친박이니 진박이니 예를 들면 대선 후보들의 삭발 싸움이 아니라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구호로 내세우고 그걸 가지고 정당들이 논쟁해야 제대로 된 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보육과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구호는 이렇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영유아 보육 국가 책임제와 아이들의 건강까지 보살피는 자녀 양육 사회 책임제를 제안드립니다. 새누리당 공약에는 실제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대기자가 무려 26만 명입니다. 이게 믿기십니까?
골고루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도 그만큼 늘려야겠지요. 그리고 그러려면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그분들이 아이들을 더 안정적으로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 필요한 출산 물품을 담은 핀란드형 마더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출산 가정에 드리겠습니다. 임신부터 2살 때까지 간호사들이 엄마와 아이를 같이 돌보는 방문 건강관리라는 제도를 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누리과정을 해결하는 겁니다. 올해 일반 예비비와 작년 세입결산에서 남은 잉여금으로 추경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서 100% 국고지원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토론에서 여야를 떠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공약이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그 흑자가 17조 원이거든요. 근데 2014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우리 아이들 중에 소아암막 5,000명, 뇌혈관 질환 400명, 이렇게 해서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들에 대한 병원비를 국가에서 전액 책임지려면 5천억이면 충분합니다. 건강보험 흑자로 이것을 아예 15세까지 모두 책임지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시급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성금이나 TV의 예. 모금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죠. 김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최이배 후보께 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 최이배 후보의 복지는 선거구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아주 동감입니다. 누가 복지를 마다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하면 된다, 퍼주겠다, 이것이 바로 망국적인 파퓰리즘입니다. 노령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50%가 노후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위 70%까지 30만 원을 주겠다는 게 매년 6조 내지 10조씩 더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또 100% 국가 책임으로 누리과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잘 되고 있던 거를 하필이면 2016년 선거가 있는 해에 왜 야당이 그 지배하고 있는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만 문제가 되는지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정략적인 겁니다. 실제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매년 2조 3천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교부금의 일부를 반드시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에 배정하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30%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 현재 6.2%입니다. 30%가 되려면 4천 개를 줘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개 어린이집에 30억 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12조입니다. 12조. 이런 게 파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예산 들지 않는 어머니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아주 산뜻한 공약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더센터입니다. 젊은 엄마들이 가장 큰 고충은 정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보육 지원 제도를 한 곳에 모아서 엄마들끼리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품앗이하는 일종의 열린 카페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입니다. 워킹맘, 전업맘, 싱글맘 누구든지 양육 경험을 나누고 서로 품앗이하면서 서로 돕는. 예. 그래서 은행지점이나 대형 매장 같이 접근이 쉬운 곳부터 민간 조직의 협조를 얻어서 마련하겠고 이 그 마더센터에 자녀 양육 부담에서 벗어난 중년 엄마 도우미들을 대량으로 양성해서 예, 젊은 엄마들과 마무리해 함께 그 일하도록 하면 저출산 문제와 여성 일자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예, 최이배 후보님. 예. 방금, 새누리당에서, 복지가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포퓰리즘의 원조가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노령연금 30만원 약속하셨었고, 누리예산 국가 책임으로 다 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다 못 지킨 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20만 원. 예. 20만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복지라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양적 완화에서 돈 많이 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디다 풀 겁니까? 이런 데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돈 안 들겠다면서 마더센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푼다면 보육시설 지어야죠.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주민센터 한 개소당 한 개씩의 보육센터를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육률을 현실화하고 보육교사 등의 이제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당과 비슷한 저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보건소 조직을 활용해서 보건소의 간호사를 이제 전담 간호사제로 해서
그러니까 임신을 한 어머니에게 이제 출산까지의 과정을 모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의 이유가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제대로 못 쓰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를 일단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를 하고요. 아빠가 쓰는 아빠휴가도 2주로 확대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대체 인력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데요. 대체 인력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해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쓰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해서 반드시 여성들의 권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성주 후보님. 그러니까 아까 포퓰리즘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포퓰리즘이자 가장 허황된 게 바로 뭐냐.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이야기입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허황된 이야기이고 그것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미 국민들 앞에 낱낱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복지갈등의 근본적 해법은 뭡니까? 결국은 복지 증세, 책임 증세입니다. 양적 완화로 이거 복지 채울 수 없겠죠. 그거 대기업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정의당은 사실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사회복지에만 쓰는, 복지 확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걸로 연간 20조 원. 그리고 각종 대기업에 줬던 법인세 감면 이런 효과들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공평과세 실현해서 연간 49조 원의 복지 재정을 만들겠습니다. 이걸로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마더센터 얘기하셨는데요. 새누리당 공약집에 보면 마더센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만들고 어떤 재정으로 할지는 사실 빠져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강화하겠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어디에 지금 지역 같은 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거기는 어떻게 짓겠다, 확대하겠다, 구체적인 게 빠져 있어요. 이런 거야말로 허황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원래는 생애 주기형 복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 주기별로 공약을 파기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하겠다고 어르신 기초연금 안 했죠? 아이들 무상보육 안 했죠? 국가 책임제 공약 폐기했죠?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을 지금 다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무상보육 예산 교육청한테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복지 사업 막은 겁니다. 지금 공평과세와 정의당이 얘기하는 사회복지세 신설 이런 것만 하더라도 복지재정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복지하겠다는 오히려 책임 있는 이야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출산휴가 또는 그 보육휴가에서 저희는 이제 임신 출산휴가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파파쿼터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아빠들도 의무적으로 할당을 하는 거는 저는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원열 후보님. 예, 지난 대선 때 방금 얘기하신 대로 박근혜 후보는 65세 전 어르신들께 20% 제한 없이 전 어르신들께 다 드리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에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식 있는 진영 장관께서는 견디지 못하고 장관직이 경질이 됐고 최근에 괘씸죄에 걸려 공천도 탈락이 됐습니다. 이게 일관성 없는 정책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종석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50% 하위 50%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셨죠. 70%까지 가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드린 것 저희들이 충분한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손자 손녀가 있어서 이 보육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난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난 해소가. 대학 등록금을 경감을 한다든지 대학 등록금을 장기적으로 소득 비례에 의해서 등록금을 차등한 방안을 저희들은 제시했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여유있게 사시는 분들, 의사나 변호사나 대기업의 임원들, 그런 자제분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장학금을 주지 않고 그 혜택을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 출산 양육 문제도 아까 정의당에서 얘기한 국가 책임 보육제도 이건 저희들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이것도 우리가 서둘러서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이제 아빠도 출산 휴가를 지금보다는 더 확대를 한다든지 육아휴직 급여 수당을 지금 40%까지 지급하는데 이걸 보다 더 높이는 방안 또 아이들 돌봄 서비스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저출산 보육 대책의 일환입니다. 예. 김종수 후보님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요. 발언 듣고 최희배 후보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파퓰리즘이다.
국민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파퓰리즘은 부자 증세 법인세를 통해서 세금 걷어서 나눠주겠다가 파퓰리즘입니다. 세금 안 올리고 어떻게든지 복지를 해보겠다는 거, 이거야말로 애국적이고 책임 있는 국정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파퓰리즘입니까? 그래서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금 더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정에 누수가 많습니다. 복지 시스템도 지금 거저먹는 누수가 많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런 것부터 막아내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이 간다. 이게 지금 새누리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더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나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어제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복지 인프라에 지금 민간의 투자처를 못 찾는 잉여 자금이 많습니다. 이 자금을 지금 다 부동산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있는 것을 이런 복지 인프라 투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저 수익성을 보장해 주면 바로 예산 부족을 민관 합동으로 복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2배 의원님. 계속 답이 없는 토론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그냥 저의 공약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에서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크레딧은 자녀가 2명인 경우에 12개월을 가입 기간을 추가해 주는 것처럼 양육을 하는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둘째로 이제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데리고 부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부모의 대중교통비를 무료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를 안고 버스를 타는데 교통카드를 꺼내거나 교통비를 납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불편함들을 없애주려고 합니다. 이 공약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엄마들이 제안한 국민 제안 공약입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장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 다 소진하셨고요. 계속해서. 예, 이번 조성주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 그러니까 오히려 복지가 저희가 주장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거, 정의당이 주장하는 게 포퓰리즘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어요. 증세 없는 복지해서 복지국가 만든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새누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는 건 복지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마더센터 얘기하실 때 저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더센터 제가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민간 걸 끌어오겠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민영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줄을 서 있는데 몇만 명씩 수십만 명이 민간에다가 짓겠다, 민영화하겠다는 얘기가 예. 바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예.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굉장히 혼란한 상황 하에서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 그것이 소득세가 됐든 법인세가 됐든 이것은 경기 위축을 더 가속화시켜서 경제적 어려움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올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가급적 피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그동안 돈을 많이 풀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초저금리 하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잉여 자금들이 많습니다. 이 자금을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복지 인프라 확충에 얼마든지 건설적으로 특혜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지만 BTL 방식으로 해서 민관이 협동으로 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그 민영사업자는 정부의 규제하에서, 지금 보십시오. 학교도 다 정부의 규제하에서 공공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육아원이든 이런 걸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100%로 올리자는 이야기 아주 달콤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 정착된 기업은 대개 대기업이거나 공기업들입니다. 오히려 육아휴직 자체가 곤란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해 주는 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엄마들의 안타까움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보조금은 끊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에게 더 증가된 보조금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은열 후보님은 시간 남았습니다. 네. 아까 김정석 후보께서 나쁜 일자리라도 많이 만드는 게 좋다 하셨는데 그거는 한편 듣기 좋은 소리일지 모르니 이 자체가 정부 여당의 고용정책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느냐, 이게 더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한테 교금을 통해서 하라고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는 솔직해야 된다, 국민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 쓰신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네 분 후보자들의 자유토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경제 이슈라고 하는 것이 구분지어서 따로따로 이야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밀도 있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주제를 좀 세분해 봤었는데요. 경기 침체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자리 대책은 각 당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또 최근 우리 사회 문제로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 보육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만, 자유토론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다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합쳐서 논의를 해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권 토론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에게는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7분의 시간은 자신만의 발언이 아니라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까지가 함께 흘러서 7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치 공세의 자리가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각 당의 정책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당 후보의 답변 시간도 1분 정도씩은 좀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개 정당 이상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주제 구분 없이 지금까지 했던 세 가지 주제를 다 합쳐서도 좋고요. 아니면 앞서 자유토론에서 좀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든가 추가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7분 이내의 시간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자부터 토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순서에서 정의당 조성주 후보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반드시 질문을 하실 때는 상대당 어느 당인지를 먼저 질문을 하고 정해놓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주 후보께서는 어느 당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새누리당에 먼저 새누리당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누다가 굉장히 지금 서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좀 미진하게 넘어간 게 아마 가계부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련해서 새누리당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 IMF가 이제 고금리 정책 권고를 했었죠. 어쨌든 이자 제한법이 그때 폐지됐습니다. 그 이후로 국내 사금융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서민들이 살인적인 고금리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은 지금 최고금리를 15에서 20%로 규제하고 있고요. 미국도 뉴욕주 같은 경우는 연 16%, 캘리포니아주가 아마 연 10%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한국의 대부업 금리가 얼마입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법정 이자율 연 27.9%입니다. 아니 고금리 폐해가 극에 달하면서 이제 금리를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는데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964조는 가계부채가 1200조 늘어났는데 가계부채를 대통령 줄인다고 원래 하셨거든요. 근데 증가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가계부채 줄이는 공약이 지켜졌다고 보시는지 서민들의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 드릴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가계부채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질의 문제입니다. 경제가 확장되면서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보면 가계부채의 내용 중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3 내지 5년으로 단기화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20년으로 장기화해서 그러한 불안과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이자 제한법도 사실은 작년 정기국회 때 야당이 통과시키지 않는 법을 간신히 여야 합의로 그나마 29%로 통과된 것입니다. 뭐 통과되기 전까지는 30%의 고금리에 야당의 발목 잡기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해서 10%대의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들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또 굉장히 고민이 지금 부동산 대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동산 대출을 급증하게 만든 게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
새누리당에 지금 후보로 출마하고 계시죠. 지금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 집권여당과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그걸 증가시켰죠. 대출 규제 완화 본격적으로 아마 2014년부터 했을 텐데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상반기까지 다중채무자가 15만 명 증가했어요. 다중채무자 총 채무 금액 지금 338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대출 부추기고 빚내서 예를 들면 집 사라. 예를 들면 전세는 고가를 치닫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했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와서 부동산 대출이 문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부업의 이자 제한하는 건 필요한데 말씀하신 30% 금리 그거는 연말에 테러 방지법 하시면서 테러 방지법 때문에 그거 막느라고 다른 법안이 중단되면서 그렇게 됐던 거 아닌가요? 저는 조금 그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말씀 들었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좀 몇 개를 쭉 봤어요. 좋은 공약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동의하지 않는 너무 지나친 선심성 개발 공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제 심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했다가 약간 홍역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정책 공약이 얼마나 책임있게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이 아마 5조 8천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구직급여 확대 7조 아마 한 8천억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매년 30조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갈 건데 재원 조달 방법으로 지출 절감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특히 SOC 지출 절감까지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SOC 지출 절감 7조 4천억 절감해서 하겠다 그 중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동시에 지역개발 공약 보면 인천 강릉, 목포 부산, 부산 강릉 고속철도, 서울 제주 해저 있는 고속철도 공약 개당 10수조 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SOC 사업들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수십조의 SOC 사업을 공약으로 내시면서 어떻게 SOC 사업에서 7조 4천억을 절감한다는 건지 좀 모순 아니냐.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받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둘러서 공약을 만들다 보니까 현실, 타당성, 가능성 이거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이 뭔지 거기에 또 예산은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공약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맞아요. 시간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렇고 아까 이제 새누리당과 공방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는 국민의당에도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 지금 10.4%니까 OECD 평균이 21.6%니까 절반 수준. OECD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수준에서 OECD 수준으로 복지를 그 정도 수준까지만이라도 확대해 가려면 저는 책임 있는 정당과 집권 세력 또는 책임 있는 정치라면 증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증세는 지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정의당이 증세한다고 했을 때 그 제도 시행된다고 세금 거의 안 내십니다. 오히려 재벌 대기업들, 증여세, 상속세 내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했을 때 그 세금 내지 않는 거대 부동산들 이런 걸로 해서 공평과세만 실현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세 그 비중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서 증세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정치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사실 더 부자들이 세금 안 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 더 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들한테 더 세금을 걷고 재벌 대기업에 걷어서 그걸로 증세하겠다는 걸 해야지 그들에게 세금 매기는 것이 반발이 두려워가지고 증세를 안 하고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 책임 있는 정당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세금에 솔직한 정치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감세한 법인세, 부동산세 원상복구하고 소득세, 누진세율에 맞게 정상화하겠습니다.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 연간 20조 원 걷어서 49조 만들면 충분히 지금 저희가 내놓고 있는 많은 복지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수많은 SOC 개발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그 안에서 노동권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좋은 것인지 이제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발성 선심성 공약만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표를 찍어주지도 않고 그것이 지역경제에도 좋지도 않다. 저는 그 돈이면 차라리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정의당의 조성주 후보께서 행사를 해 주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 주도권 토론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제한된 7분을 자당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제일 우선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토론자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고 또 답변 시간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1분 정도의 답변 시간은 좀 보장해달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이 필요 이상 길어지면 자신의 질문을 위해서 끊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신의 발언과 질문 또는 상대방의 답변을 1분 정도씩 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여하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나는 우리 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자의 권한 밖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행사하시겠습니다. 역시 7분의 시간 주어집니다. 어느 당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새누리당의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질문과 답을 듣기 위해서 간략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MB 정부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결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녹색 성장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들어오자마자 녹색 성장 정책도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미래 우리가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방향까지도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 정책을 후퇴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을 좀 해주시죠. 네. 앞으로 그걸 살릴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 성장은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많은 장치가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의 그 국제 규준에 맞추겠다는 그 조약에 가입도 했고, 천명도 했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에도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또 인천 송도에는 바로 이 녹색 성장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선 공약이나 어떤 정책 구호보다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아까 증세 없는 복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시니까 정부 여당 내에서 어느 누구도 가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양심 있는 분들은.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나타난 부작용이 뭐냐. 지난 3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150조 늘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년 세수 적자가 10조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입니다. 이 정부에서 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 이런 정책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프레임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난번에 담배값 인상할 때 증세냐 아니냐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당의 정책위 부의장이 얘기가 뭐라고 그랬느냐. 증세는 증세인데 본격적인 증세는 아니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한테 솔직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김정석 후보께서 경기도 어렵다. 그런데 무슨 증세냐 하지만 정말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대로 가서 지속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죠. 네,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겠다고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점에 관해서는 야당도 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부채가 급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40%를 넘었습니다. 금년에 GDP 대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GDP 대비 40%인 나라가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80 내지 100% 넘어 있고 일본은 250%입니다. 아직 안정적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지금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의 안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부채는 가급적 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아직 우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복지 증세 통해 가지고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가 더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늘리고 국민한테 부담을 더 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국가 부채 비율이 40% 정도 되니까 괜찮다. 수치 자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일본은 220%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일본은 220%인데도 왜 지금 망하지 않고 있을까? 그런 문제도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당 내에서 좀 국민들한테 주시는 메시지에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경제 민주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종석 원장 상당히 전향적으로 얘기하시지만 당내는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강범근 위원장께서 최근에 뭐라고 합니까? 경제민주화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또 증세에 대해서도 이제 강범근 위원장은 또 법인세 인상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우리 또 김 후보께서는 이렇게 또 반대하십니다. 정말로 새누리당의 진정한 정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경제민주화 1.0 버전이랄까요? 4년 전에 김종인 대표께서 얘기하신 건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재벌규제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제가 악화되고 그 재벌 규제의 그 강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이게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 아니 대기업의 영향력을 줄여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얼마든지 좋죠.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대기업을 규제 속에 묶어놓으면 중소기업이 잘 됩니까? 그렇다면 못할 것도 없죠. 그래서 새누리당은 헌법 가치인 경제민주화를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의 실현이라는 것으로 우리 공약과 정강에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강봉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4년 전에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지난번 대선 공약을 보면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리하여 집집마다 행복이 웃음나도록 하겠다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사이에 가계부채는 240조가 늘어났습니다. 임기 내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국가부채는 150조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잠시만요. 여기서 사회자가 잠시 좀 시간을 멈추겠습니다. 지금 1분 25초 정도 남았는데요. 최소한 상대당 후보에게 발언 시간을 1분 정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급히 끊었습니다만 반드시 두 당 이상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원열 후보께서는 1분 25초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타당 후보를 지명하시고 질문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겠습니다. 다시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정의당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현재 경제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새누리당의 공약 중에서 가장 현실 가능성이 없고 문제 있는 공약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경제 위기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에 심할 대로 심해진 불평등입니다. 격차와 불평등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돌고 해도 그것은 위로만 가고 아래에 서민들한테 가지 않는 이 불평등과 격차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경제 실패입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있을 땐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또는 한 시장 경제를 제대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고 집권 여당인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불평등과 현재 집권 여당,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 경제를 발목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새누리당 공약 중에 가장 잘못되어 있는 건 저는 노동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낮추고 노동권을 형해화시키고 노동조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쉬운해고법, 파견법, 기간제 연장법 이런 법들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법들이거든요. 이거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공약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막는 게 민생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야당이 이걸 막아야 민생이 살아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최원열 후보께서 주어진 7분 주도권 토론을 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두 당 이상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할 당을 먼저 호명을 하시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 적어도 1분 정도의 답변 시간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김종석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두 분이 새누리당에 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 귀한 시간에 1분 아마 우선 좀 쓰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었는데 그 늘어난 가계부채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젊은 가구주가
은행 융자를 받아서 희망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아주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그냥 부채가 늘었다고 해서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목돈이 필요한 젊은이가 자기 집 마련하는 데 쓰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안정된 소득과 직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죽어가고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살리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그럼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파견법에 관해서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55세 이상의 은퇴를 앞둔 전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사에서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 재취업 기회를 드리자는 것이고 대부분 이 용접이나 이 금형 같은 뿌리 산업은 전문성은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이 전문가들을 상시 고용을 못해요. 그래서 파견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업도 좋고 파견 근로자도 좋고 노후 대책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이걸 마치 무슨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의 최 후보님께 지금 앞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한국 경제 이제 실패론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혼란 속에서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이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학교에 오래 계셨고 또 전문성 있으시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그 한 1, 2년 내에는 아마 위기 맞은 국가 중에서도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 해결을 빨리 하고 성장의 궤도로 들어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길게 놓고 보면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21세기에 맞지 않는 패러다임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셨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시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부동산을 부추겨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게 이제 먹혀들지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만 더 양산할 겁니다. 가계부채 늘어난 건 뭐가 문제냐. 청년들이 집을 사는 데 썼다 하지만 상환 능력이 있는 가계부채는 괜찮지요. 그러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빚을 얻어서 집을 샀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작용을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에 가서 주택 대출 받아보십시오. 그 LTV 디타에 아주 까다롭게 하면서 다른 외국보다 굉장히 엄하게 건전성 규제를 하면서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자꾸 가계대출의 양을 말씀하시는데 그 질과 부도율, 위험도 같이 평가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지난 4년 동안 또는 지난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14등에서 11등으로 올라갔고 1인당 국민소득의 순위도 노무현 정부 때 35등이었다가 지금은 28,000달러 29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제 신용 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보다 좋고요. 진위 계수도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777 플랜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지수 지난 4년 동안 모두 개선되고 있습니다. 왜 경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 지수가 호전되고 있다는 건 좀 왜곡된 수치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숫자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GDP가 지금. 이제 세 군데로 배분되지 않아요. 가계소득, 기업소득, 정부소득. 과거 10년 전에는 가계소득 부분이 차지하는 게 72%, 기업소득이 한 18%, 정부가 한 13, 4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외에 가계 부분이 한 63, 4%, 4, 5%인가요? 기업 소득이 한 20% 가까이 올라가고 정부 소득은 지금 한 14%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런 수치로 보면 네. 왜곡된 게 있어서 이거를 감사합니다. 다시금 70%로 환원하자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표를 봤는데요. 노동소득 분배율,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 중상층 비중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70%에 미달하는데 이게 지난 4년 동안 다 1, 2%씩 겨우겨우 올렸습니다. 물론 정부의 능력의 한계도 있지만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70%로 4년 동안에 한다고요? 저도 경제학 30년 이상 해봤지만 이거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추세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낙관론을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국민의당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그 공약 내용을 보면 대체로 무슨
첨단 산업이나 무슨 이렇게 그런 산업별로 미시적인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경제 현황에 대한 인식은 위기로 보는지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공약집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쭙습니다. 예. 일단 경제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경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들의 매출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다들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경제를 실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패했으면 그것은 외부의 요인 때문이다. 남탓만 합니다. 결국은 새누리식 화법인데요. 지난 8년간 나아진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현재 위기 방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교육의 기술의 혁명, 또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의 혁명. 그래서 신성장 산업을 찾아내서 새로운 산업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것이 저희의 답변입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을 정의당 후보에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원하듯이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해서 여소야대가 된다면 향후 2년 동안 국정이 아름답게 펼쳐지겠습니까? 네, 정의당은 그런 정치 하려고 합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없어져야 되는 정당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새누리당이 훨씬 더 좋은 보수, 따뜻한 보수로 좋은 정당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를 추진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사람을 내치는 걸 보면서 정의당이 오히려 안타까워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좋은 정당이 돼야 우리도 좋은 정당과 자부심, 싸우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상대가 겨루고 고맙습니다. 싶습니다. 남의당 내부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2년 동안 국정마비가 불붙듯이 뻔한데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1초 남았습니다만 다 쓰신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종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최이배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쓰실 시간입니다. 역시 질문할 상대 정당을 먼저 지목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당 지목하시겠습니까? 예, 새누리당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예. 새누리당에서 아까 전에 관광산업에 대한, 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경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장을 촉진하는 재정정책을 하기 위해서 공공인프라도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산업에 대한 어떤 효과 부풀리기 부분, 일정 정도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해왕 관광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은 요트를 이용해서 국토 대장정, 그리고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통한 위에서 선박, 부두, 여객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 이런 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요트 등 해양 스포츠 관련 마리나 사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했었는데요. 일부 지자체는 이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감사원도 일부 지역에 마리나 항구 추진을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고 사실상 중단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실제 요트를 정박하기 위해서 부두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겠죠. 정부가 직접 자기 돈 안 쓰고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 사업도 역시 정부가 일정 정도 수익을 보장해줘야 들어옵니다. 따라서 사업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요트를 보유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또 요트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새누리당이 이런 사업을 공약하고 여기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겠다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공약이었다. 그래서 이 공약은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네. 지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요. 아름다운 해수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제대로 감상과 즐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관광 산업은요, 내수 확정 산업이기 하면서 수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관광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요트 부자만 타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관광객들도 있고 서민들도 요트 탈 기회는 일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루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혈세를 쓴다고 그랬는데요. 관광 인프라에 국가가 시설을 지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자체의 실패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예, 지자체가 결국 예산을 들어가는데 지자체 예산 역시 혈세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니까 지자체들이 나서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SOC 사업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돈을 댄다 하더라도 요즘은 일부 예산은 지방정부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도 요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고요. 특히나 평생에 한 번의 요트를 타기 위해서 서민들이 수천억 원 되는 부두를 과연 만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의문입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더민주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새누리당도 기초연금을 2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또 공약 중에는 새누리당이 어르신들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수당은 10년째 20만 원 그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민주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소위 소득 하위 70% 어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연간 6조 4천억이 소요되고 고령화로 예산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무리한 약속을 하는 더민주 모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수당도 단계적으로 40만 원을 늘 올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기초연금을 20만 원을 지금 못 받는 이유가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연금이 연계되었기 때문인데 이 연계를 하지 않고 2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두 공약 추진하려면 1조 6,5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국민의당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좀 더 합리적인 복지를 공약하고자 하는데요. 이 더민주당의 20만 원 국민연금 무리한 공약이라고 30만 원 공약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절대 무리한 생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 재정 지출에 보면 굉장히 유사 중복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만 효율적으로 집행해도 소요 예산 맞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위 70% 어르신들 계층이라는 게 굉장히 50%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러나 그 다음 20%도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분들께 1인당 최소 생계비 반 정도는 국가가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나오지만 실현이 안 되는 부분들 항상 있었던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정권을 잡으면 확실하게 네.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더민주에 하나 여쭤본 게 저희가 원샷법을 2월 달에 통과를 시키면서 더민주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었는데요. 국정 발목 잡기라는 계속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실 건지.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돼야 되고 경제가 잘 되거든 기업이 잘 돼야 되고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면 될 텐데 지금까지 보면 정부 여당이 야당을 사실 국정 파트너로 별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화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야당 국회의원을 청와대에 불러서 호소를 해보셨습니까? 이런 과정을 겪은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갖추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제 갑자기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시하였고 대기업의 변칙상속 차단을 약속을 했습니다. 언론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저 역시 이런 공약은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런 공약을 내놓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셨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현 대표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을 굉장히 많이 내놓으셨고 열심히 그것을 국민에게 알렸으나 결국은 지켜지지 않는 선거용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발표도 제가 보기에는 갑작스레 발표됐는데 강봉균 위원장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김종인 대표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강봉균 위원장님도 아무리 좋은 선의로 정책을 발표할지 모르나 선거가 끝나면 새누리당이 그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해명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떡하죠?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예. 정해진 주도권 토론 시간 7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글쎄요, 사회자의 공통 질문으로 시작해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유 토론, 그리고 주도권 토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유권자분들에게 좀 더 전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마무리 발언 기회로 여러분들의 그런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 공이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 내에 발언을 맺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최원열 후보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100%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고 거기에 맞는 시대에 맞는 참 좋은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공약 중 지켜진 것은 많지 않고 국민의 삶은 핍박해졌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 예를 들면 DA 정부 때 평균 경제 성장률은 5.2%, 노무현 정부 5년은 4.5%, MB 정부 5년 3.2%, 박근혜 정부 3년 2.9%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1인당 GNI는 지난 6년 동안에 6년 이래 처음으로 작년 말 하락했습니다. 수출은 16개월째 하락하고 청년 실업률은 12.5%로 최악의 상태고 국가 부채는 8년 사이 300조, 가계 부채는 550조가 늘어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볼 때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무슨 체면으로 국민들께 표를 달라 하십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정당이 지키지도 않을 구호를 외친다고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이처럼 무책임한 정권이 한 번 더 들어선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사라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당을 바꾸지 않고는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하게 밀어주셔서 기회를 주시면 나라의 경제를 지속 성장시켜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경제 민주화의 훌륭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선거에 국민들께 심판받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새누리당 김종석 후보께 기회 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 오늘 보고 들으신 대로 여야 간의 현실 경제 인식과 처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야당은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기업을 규제하고 세금을 더 걷고 국민연금기금까지 동원해서 퍼주고 나눠주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파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브라질, 스페인 등 최근 경제 위기를 겪은 모든 나라들이 모두 사회주의 정권의 파퓰리즘 때문에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야당들은 경제를 망친 퍼주기식 파퓰리즘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묘수나 꼼수는 없습니다.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야당은 사사건건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경제 발목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면 우리 경제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대 국회가 다시 19대 국회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경제 발목 잡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개혁 완수를 지지하는 선거입니다. 4월 13일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한 10여 초 남았습니다만 다 쓰신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국민의당 최이배 후보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과거로 머무느냐 아니면 미래로 준비하고 나아가느냐의 선택입니다. 1번과 2번에게는 이미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만들고 싸우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국민들이 명령해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1, 2번이 아닌 미래의 3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국민만 바라봅니다. 국민 편에 서는 것이 때로는 진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가리지 않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대책이라면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의 확고한 제3당 체제를 정립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고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와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3번, 국민만 생각하는 국민의당, 합리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구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 3번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이 여러분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최 후보님도 한 10여 초 남았습니다만 안 쓰시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착각을 했군요. 다음은 계속해서 끝으로 정의당 조성주 후보님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당 조성주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거기서 6시간을 운전하고 가셔서 지금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 중인데 정의당에 투표를 하고 오셨다고 저에게 따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정의당에 투표를 하시고 굳이 저에게 따로 문자를 주셨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유니온이라는 청년들의 노동조합을 하면서 피자를 30분 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배달 노동자들이 다치고 아프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의당에 투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도 젊은 시절에 피자 배달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금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한 서민들의 얼굴을 한 경제입니다. 최악의 공천파동, 심판과 복수만이 난무하는 이번 총선에서 적어도 정의당은 민생을 말하고 싶습니다. 서민들의 일자리가 좋아지고 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민생 정치, 민생 경제를 정의당은 말하고 싶습니다. 심판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4번 정의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조성주 후보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당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음으로써 오늘 토론회 순서, 진행 순서가 다 마감이 됐습니다. 열띤 토론 임해주신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을 지켜보시느라고 생방송 2시간이 아마 금세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와 노동 그리고 복지 분야의 각 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아마 유권자들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2차례 더 있을 예정입니다. 4월 6일 오후 2시 그리고 4월 7일 오전 10시에 각각 2번의 토론회를 더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번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